과거의 어떤 결핍에 의해서 미래를 위한 욕망이 생기는 거고, 우리는 이 현재에서 과정에 집중하면서 충실히 나아갈 때 우리는 과거의 결핍에 의해서 생긴 미래의 욕망에 가까워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각자만의 원하는 것이 있고 각자만의 욕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더 좋은 삶을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더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자유롭게 살고 싶다, 사랑받고 싶다, 저 사람에게 꼭 인정받고 싶다, 더 나답게 살고 싶다 등등, 우리는 이런 각자의 욕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이 욕망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도 그런 거 한 번쯤은 꿈꿔봤지. 근데 현실은 다르잖아. 그냥 상상 한번 해보는 거지. 진짜 될 수 있는 건 아니지. 내가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진작에 했겠지. 그런 건 재능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 안에 생겨난 이 욕망을 별 의미 없는 그냥 잡음처럼 다루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죠. 그런데 그 욕망이라는 게 정말 별거 아닌 걸까요? 현대 모든 자기계발서의 원조라고 불리는 부자가 되는 과학적 방법의 저자 월리스 워틀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욕망은 당신 안에 숨겨진 가능성이 행동을 통해 세상에 드러나려는 노력이다. 그뿐 아니라 현실 창조 메커니즘을 이 세상에 알리는 데 큰 기여를 한 네빌 고다드 역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그 욕망을 이룰 자질이 없다면 애초에 그런 욕망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들의 말을 따르면 우리가 흔히 망상증으로 여기는 이 욕망은 사실은 내 안의 가능성이 현실로 나오기 위해서 생겨나는 신호에 가깝다는 거죠. 이건 단순한 자기개발 어떤 문구나 동기부여를 위한 문구 같은 게 아닙니다. 스탠포드 신경과학자인 앤드류 휴버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도파민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해주는 보상물질이 아니다. 도파민은 가능성에만 반응하는 시스템이다. 뇌는 어떤 특정한 미래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만 도파민을 분비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욕망이라는 게 생겼다는 건 우리의 뇌가 그 미래를 실현 가능한 목표로 인식했다는 뜻입니다. 그냥 하는 망상에는 도파민이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의 뇌는 스스로 실현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것에는 에너지조차 보내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갑자기 나도 김연아 선수처럼 될래, 나도 최고의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될 거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의 뇌가 그걸 가능한 미래로 인식하고 도파민을 분비시켜서 그걸 이룰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 욕망은 김연아 선수에게 일어난 욕망이지 저에게 일어난 욕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작동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 4대 심리학자 중 한 명이라고 알려져 있는 알버트 벤주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실현할 수 있다고 무의식적으로 느끼는 목표만을 진지하게 욕망하게 된다. 그 가능성을 전혀 감지 못한 대상은 욕망으로조차 떠오르지 않는다. 이 말 역시 욕망이 생겼다는 그 자체가 내 무의식에서 그걸 실현 가능한 미래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사실 수천 년 전부터 신앙과 철학의 언어로도 반복되어 온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성경의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니 그 뜻대로 이루게 하신다. 이것도 비슷한 의미죠. 내 안에 어떤 소원이 생겼다면 그건 그냥 생긴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뜻이 이 내 존재, 내 몸을 통해서 드러난 것이고 이 나라는 존재를 통해 그 뜻을 그대로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욕망, 내 안에서 생겨나는 직관이 아주 중요한 것임에도 우리 대부분은 남들이 말하는 기준, 세상이 말하는 어떤 안정된 삶, 혹은 우리 부모님이 원했던 괜찮은 직업, 대학, 혹은 사회가 정한 어떤 성공의 기준이라는 그 프레임 속에서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만 해. 이런 타인의 프레임 속에서 사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도 거기에 내 존재 전체가 갇혀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내 안에서 올라오는 진짜 감각들을 무시하게 됩니다. 이건 뭔가 진짜 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거 하면 좀 이상하게 보이겠지? 내가 그런 자격이 있을까? 이런 식으로 욕망을 눌러가며 이 무의식 깊은 곳에서 나에게 보내는 신호를 계속 뒤로 미루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결과 겉으로는 괜찮은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허전함, 불안, 그리고 이 인생에 대한 방향 감각의 상실이 삶에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그렇게 자존감은 점점 낮아지고 나는 뭔가가 부족해 라는 느낌이 무의식 깊은 곳에서 계속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자주 의심하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작아지고 또 불행의 원인을 계속 외부에서 찾게 됩니다. 저 사람 때문에 그래, 나라가 그래서 그래, 정치가 그래서 그래.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내가 진짜 원하던 삶이 맞나? 라는 물음에 직면하는 시점이 찾아오게 됩니다. 사실 이 물음에 직면하는 것은 나쁜 건 아니죠. 사실 그 물음에 직면하는 시간이 빠르면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그 직면하는 순간에는 너무 힘들겠지만 그 질문을 마주함에 따라 다시 새로운 답을 찾아갈 수 있으니까 빠르게 이 물음에 직면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눈앞에 뒀을 때 이 질문을 마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주의 호스피스 간호사 브로니 웨어는 수년간 죽음을 앞둔 환자들을 간병하면서 그들이 죽기 전에 말했던 후회들을 기록해서 만든 죽기 전에 가장 후회하는 5가지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가장 많이 반복된 후회 1위는 본인이 원하는 삶을 살아볼 생각을 못하고 다른 사람이 기대하는 삶, 남들의 기준에만 맞춰 삶을 살아왔다는 그 사실을 가장 큰 후회로 꼽았습니다. 이 내 안에 수많은 무의식 신호들, 나의 욕망부터 직관, 더 넓게는 나의 감정조차 억압하고 이 세상에 만든 기준에만 쫓기듯이 살아온 것이 가장 큰 후회로 남았다는 거죠. 저도 이런 비슷한 기분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한 2018년쯤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뇌수막염이란 게 걸려서 굉장히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전 당시에 서울에 혼자 살고 있었고 매일매일 저를 혹사시키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만 고생하면 내일은 더 나아지겠지, 오늘만 고생하면 언젠간 다 돌아오겠지, 그런 생각으로 계속 버티면서 머리가 아파도 그냥 두통이겠지, 열이 나도 그냥 감기겠지 하면서 넘기면서 현재 저를 돌보지 못하고 계속 살아갔던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렇게 무시하고 버티던 통증은 점점 더 심해졌고 결국 도저히 못 견디겠어서 여기저기 병원을 찾아다녔지만 그냥 감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스트레스성 두통이다 라는 말만 계속 듣고 그냥 계속 집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은 병원에서 이제 집에 돌아오는 이제 택시 안에서 제 몸이 좀 이상하게 반응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기사님께 제 집 주소를 말해야 되는데 입이 떨어지지가 않고 말이 어눌해지고 머리는 그냥 멍하고 온몸에 열이 오르면서 몸은 점점 더 움직이기 힘든 지경이 됐습니다. 그렇게 겨우 집에 도착해서 누웠는데 카톡 한 줄도 제대로 쓸 수가 없는 상태가 됐고 아예 말은 나오지가 않는 상태가 됐고 몸은 움직이지가 않고 두통은 정말 머리가 깨질 것처럼 심해졌습니다. 그런 지경까지 가니까 와, 이렇게 정말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두통이 계속해서 너무 심해지고 저는 그냥 그 어두운 방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 누구한테 전화하기도 힘들고 카톡을 보내기도 힘들고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리니까 그냥 차라리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어떤 방법도 보이지가 않고 고통은 너무 심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때 제가 실제로 얼마나 심각한 상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전 정말로 곧 죽을 것처럼 느꼈고 정말 뭔가 이제 끝이다 라는 감각이 올라왔습니다. 그쯤 되니까 진짜 그 아픈 와중에도 제 삶을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고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미술을 배워서 대학교에서도 그런 디자인 관련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성인이 돼서도 영상 촬영과 편집도 배우고 음악도 배우면서 이걸로 뭔가 해보고 싶다는 마음으로 저 혼자서 그냥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나름대로 제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전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때는. 그런데 그날 어떤 병실도 아니고 그냥 그 서울의 어떤 원룸, 그 어두운 방에서 몸도 못 움직이는 상태로 죽음에 가까워졌다고 느껴지니까 정말 평소에는 못했던 생각들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제가 하고 있던 것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겠다는 그런 어떤 순수한 열정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잃어서 내가 말했던 이것들이 안 된다고 했던 사람들에게 증명해 보이겠다라는 마음이 정말 컸던 것 같습니다. 그게 되겠냐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싶어서 그 사람들의 시선을 이겨내기 위해서 계속 살고 있었던 거죠. 정작 저를 응원해주고 믿어줬던 사람들도 생각해보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감사하지는 못하고 저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만 자꾸 생각나고 그들의 기준에 맞춰서 증명하려고 매일 저를 혹사시키며 살고 있었던 거죠. 사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걸 하러 서울에 왔다면은 매일 제가 할 수 있는 것만큼 기쁘게 그 과정을 즐기면서 꾸준히 해갔으면 됐을 텐데 저는 그런 쉬운 길을 두고 혼자서 온갖 힘든 길을 골라가면서 살고 있던 겁니다. 저도 결국 제 욕망을 따라 이걸 한다라고 의식적으로는 생각했지만 그 순수한 욕망과 열정은 어느 순간 잊었고 그저 남들에게 보이는 결과를 위해서 저를 완전히 혹사시키면서 살아왔던 거죠. 그렇게 이 세상이 흘러가는 방식, 이 세상의 흐름과 전혀 반대로 저는 특정 욕망을 계속 쫓았고 우리 흔히 명상에서 말하는 이곡의 방향을 계속 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만해 하고 그런 상황이 저한테 펼쳐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행히도 제가 이렇게 너무 연락이 안 되니까 저희 그때 당시 여자친구, 현재는 제 아내죠. 제 아내는 그때도 캐나다에 있었기 때문에 직접 오지는 못하고 그 시절 제 주변에 사는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좀 가봐달라고 연락을 해서 그 친구가 저희 집으로 찾아와 저를 데리고 병원에 데려다 줘서 좀 다행히도 그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도 나름의 사투가 있었습니다. 두통이 더 심해지기도 했고 정말 움직이기도 힘든 상태가 되기도 했지만 다행히도 잘 회복했습니다. 그때 가족들도 이렇게 뭔가 저를 정말 잃는 거 아닌지 이런 걱정을 할 정도로 정말 그 당시에는 심각했지만 다행히도 괜찮아진 거죠. 물론 그 이후에도 치료 중에 척수액을 이렇게 척수해서 뽑는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이 척추와 골반 사이에 어떤 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오랫동안 제대로 걷지 못하는 고통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나은 건 아니지만 전 좋아졌고, 그리고 그런 큰 경험을 하고 나서인지 그 이후에 저는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저는 정말 생전책을 안 읽던 사람이었는데 그냥 저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고 뭔가를 만드는 걸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저하고 책은 안 어울리는 것으로 생각하고만 살았는데 그냥 정말 진짜 왠지 모르게 책을 읽어야 됐다고 느꼈고, 그때 서점 가서 산 책이 조디 스펜자의 당신도 초자연적이 될 수 있다 라는 책과 바딤 잘란드의 리얼리티 트랜서핑이라는 책이었습니다. 뭐 지금의 저라면 저런 책을 읽는 게 전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겠지만 그 당시에 저라면 정말 관심도 없었던 얘기들이었고, 제가 그런 책을 고른다는 건 제 자신도 이해할 수가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만큼은 정말 그 책을 사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끌림이 있었고, 왠지 저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이상한 확신 같은 게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걸 보면서 운이 좋았네 라고 뭐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그때 몸도 안 좋았고 골반도 안 좋았으니까 그냥 도움될 만한 책을 잘 골랐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정말 이런 게 그 융이 말한 동시성이라고 느낍니다. 저에게 온 어떤 직관, 그 어떤 욕망이 제가 필요한 것을 고를 수 있게 도와줬다고 느낀다는 거죠. 모든 건 우연처럼 보이는 필연이라고 하듯이 정말 그때는 동시성이 작용했다고 전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그때 제가 그 책을 고른다는 건 제가 지금 생각해도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아, 그때 이 정말 세상의 어떤 흐름에 따라 내가 필요한 것들을 찾을 수 있었구나, 그 책이 딱 내 눈에 들어와줬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렇게 저는 이전에도 명상이라는 걸 알고 있긴 했지만 그 조디 스펜자의 책과 함께 좀 더 명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되었고, 그때 또 저는 이 치료 후유증으로 있던 이 골반의 고통 회복이 가장 큰 이슈였기 때문에 그 책에서 배웠던 것들을 계속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골반과 허리에서 느껴지는 그 고통을 그냥 감각 그대로 느껴주는 작업을 시작했던 거죠.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마법처럼 갑자기 모든 게 확 좋아지진 않았지만 매일 한의원과 병원을 오가면서 치료를 받던 때보다 그 고통 부위에 어떤 작용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만히 느껴주다 보니까 따뜻해지고 뜨거워지는 느낌이 느껴지고, 그리고 뭔가 소통하지 않던 어떤 골반과 허리 사이에 그 신경들이 다시 소통한다는 느낌, 뭔가 다시 흐르기 시작한다는 느낌, 이런 느낌들이 들기 시작했고, 그걸 계속 느껴주다 보니 어느 순간 후유증으로 제대로 걷지 못했던 다리가 더 이상 아프지 않기 시작하더라고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회복하게 됐습니다. 그 전에 한의원과 병원 다닐 때는 큰 진전이 없었는데 그 고통을 그대로 느껴주는 것만으로 정말 놀라울 정도로 금방 회복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회복이 되고 나니까 그 화장실 갈 때와 올 때의 마음이 다르다고, 다시 명상이라는 건 좀 제 인생에서 잊고 전 다시 캐나다로 돌아와서 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뭐 또 운이 좋은 건지, 또 아까 제가 말했던 그 동시성이 일어난 건지, 건강을 다시 잃기 싫어서 배우던 요가에서 특별 수업으로 있던 그 쿤달리니 요가라는 걸 접하게 되면서 이 호흡을 통해서 이 내 몸을 더 깊게 느껴줄 때 훨씬 평온해지는 저를 발견하는 경험을 하게 됐고, 또 그냥 원래 제가 격투기를 좋아해서, 저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격투기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래서 이제 배우러 갔던 주짓수에서 그 주짓수 관장님이 명상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어서 저도 같이 명상에 더 깊게 빠지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저는 호흡 운동과 명상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죽음에 가까워지는 고통만으로는 아직 제가 배워야 할 게 훨씬 많았었는지, 뭐 명상을 한다고 해서 바로 제 삶이 막 좋아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이후에는 예전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저를 또 몰아붙이게 되더라고요. 뭐 예전에는 꿈에 집착했다면 이번엔 어떤 책임감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외부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못했었죠. 이건 꼭 이뤄야 된다, 뭐 이만큼의 돈은 꼭 벌어야 된다, 이 정도 성과는 꼭 내야 한다, 이런 기준 속에서 누가 저를 쫓아다니며 압박하는 것도 아닌데 스스로 정해놓은 목표와 책임이라는 이름 아래 또다시 저를 조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알게 된 게, 저는 어떤 목표를 정하고 그걸 이루면 그 이룬 기분으로 계속 살아가게 되고 점점 더 이렇게 좋은 기분으로 살아가게 되는 건 줄 알았는데, 목표를 이루면 기쁘긴 했지만 정말 잠깐이었습니다. 뭐 정말 며칠이면 그 기분이 끝나고 곧바로 또 다른 목표가 떠오르고, 또 그걸 언제쯤 이룰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또 조급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마음은 점점 지쳐갔고, 그 마음을 붙잡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더 열심히 명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 명상의 그 엄청난 효과를 제가 몸으로 이미 겪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열심히 매달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제가 사는 캐나다에는 여러 가지 방법의 명상법을 배울 수 있는 곳이 많았고, 또 저에게 맞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뭔가 더 깊게 나를 바꿀 어떤 방식을 누군가는 알고 있을 거야 라는 어떤 믿음으로 계속 그런 걸 찾아다녔던 거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떤 곳은 나를 이렇게 들여다보는 게 명상인데, 가만히 내 안에서 일어나는 작용,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각을 느껴주고 호용해주는 것이 명상 수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런 것보다 이론적으로 뭐가 맞는지 아닌지, 뭐 실천보다 어떤 공부를 하듯이
하는 걸 더 중요하게 여기는 곳도 있었고, 또 교회 활동, 이 직접 명상을 실천하는 것보다 이 교회 활동을 집중하는 실질적인 방법은 거의 다루지 않는 곳도 많이 있었고, 또 어떤 곳은 또 특정 교리를 은근히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뭐 저에겐 좀 그런 상황이 불편한 경험들이었지만, 뭐 그럼에도 저는 어떤 본질을 잃지 않으려고 했고, 어쨌든 명상이라는 것은 내가 직접 내 안에 있는 감정을 허용해주는, 이 무의식화돼버린 나의 감정들을 의식화시켜서 그대로 허용해주는 작업이기 때문에 뭐 이 본질만 잊지 않는다면 어디에서나 조금씩은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 그 마음으로 해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정말 신기하게도 명상을 하면 할수록 이 내 안의 감정, 허용되지 못했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이 감각으로 느껴줄수록 이 외부에서는 이상하리만큼 점점 더 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명상 중에서는 정말 이게 두려운 감정이 올라올 때도 많습니다. 우리가 계속 피해왔던 감정이 올라오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뭔가를 하고 항상 생각을 하고 이런 걸 멈추고 생각이 나도 계속해서 다시 내 의식을 내 몸으로, 이 몸에서 느껴지는 감정, 감각을 그대로 느껴주는데 집중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계속해서 피해왔던 감정을 마주하는 순간이 오게 되고, 그때는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으로 이 감정을 허용해 주기도 했고, 그 과정에서 정말 물리적 고통도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작업을 할 때마다 이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해결하게 되면서부터 점점 이 외부에서 두렵게 느껴지는 것들이 두렵지 않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제 삶은 좀 더 단단해지고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이 내면의 감정이 달라지기 시작하니까 이 외부를 보는, 이 세상을 보는 저의 뷰도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정말 나름대로의 정말 이런저런 정말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야 이제야 조금 올바른 길에 올라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쿤달리니 요가나 윈워프 호흡법 같은 그런 좀 강한 방식, 뭐 물론 그것도 저에게 아주 많은 도움이 됐지만 그 방식만으로는 저에게 어떤 필요한 깊은 균형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걸 좀 더 느끼게 됐고, 그렇게 강한 호흡 대신 천천히 하는 호흡을 통해서 우리의 부교감 신경, 즉 우리의 몸을 이완하고 소화 기능이 활성화되고 좀 더 휴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이 부교감 신경의 회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감각적으로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특정 교리에 기대어서 어떤 자신의 믿음을 강요하는 것보다 좀 더 보편성 있고 더 현실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저는 루카스 라구드가 운영하는 요가바디 스쿨의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굉장히 과학적으로 접근한 이 호흡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호흡 코치 자격까지 취득하게 됐는데, 저는 이 호흡법을 배우면서 정말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게, 이전에는 쿤달리니 요가 같은 좀 강한 호흡법들 위주로 제 몸을 깨우고 가만히 제 호흡에 움직이는 몸을 느껴주는 명상이라는 방법을 통해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해서 균형을 찾는 이런 방법들을 써왔는데, 이 호흡법들을 배우면서 자율신경계를 좀 더 자유롭게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알게 되면서 좀 더 깊은 명상에 들어가는 시간이 점점 더 많아지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생각이 계속 뺏기던 저의 의식도 훨씬 쉽게 몸에 그대로 머물 수 있게 하면서 이 몸을 좀 더 깊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조금씩 익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변에 쿤달리니 요가를 배우는 분들에게도 이런 부교감 신경 호흡법을 많이 알려주고, 또 강도 높은 훈련을 하는 무에타이를 수련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방법들을 많이 알려줬는데, 그분들도 하시는 말이 자신의 수련이나 어떤 수행에 도움이 됐을 뿐만 아니라 일상 전체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잠을 잘 못 자던 분이 좀 더 잠을 더 잘 잘 수 있게 되고, 원래는 항상 불안했던 마음이 좀 이전같이 않게 좀 불안하지 않고 이런 내면의 변화를 겪기 시작했다는 거죠. 저도 이렇게 마음이 점점 더 안정되면서 저희 외부의 일들도 자연스럽게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 수 있는 건지 이 명상의 원리를 그림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간단할지 안 간단할지 모르겠는데 최대한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이 설명은 많이 했기 때문에 이미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이거는 잘 기억하고 있으면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또 한번 이 명상의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명상을 한다고 해서 삶이 바뀐다는 게 대체 무슨 말인지 좀 이해를 못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 댓글에도 명상한다고 누가 이 청구서라도 누가 내주냐? 말장난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그런 것이 가능하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욕망을 무시하면서 살게 되고 내 안의 감정을 무시하면서 살게 됩니다. 억누르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감정이든 우리의 욕망이든 우리의 직관이든 이 모든 것은 이 몸에서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뇌는 척수와 연결이 돼 있고, 이 척수는 또 말초신경계, 중추신경계들과 연결이 돼 있고, 또 그 신경계들은 우리의 장기와 근육들로 연결이 돼 있죠. 우리의 몸은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어떤 시스템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힘든 일들을 많이 겪게 되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누구나 그런 고통스러운 일들을 겪게 되겠죠. 고통스러운 일을 겪으면 우리는 다시 그 고통스러운 느낌을 느끼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을 계속 억누르게 되죠. 그 감정은 우리 소화관을 통해서 미주신경을 타고 뇌로 올라오게 되는데, 우린 그 감정을 느껴주지 않기 위해서 계속 생각을 한다든지, 실제로 명치에서 신경계를 긴장시켜서 올라오는 감정을 막는다든지, 아니면 교감신경을 계속 활성화해서, 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은 우리가 싸우거나 도망쳐야 하는 상황에서 활성화되는 자율신경계인데, 이때는 싸우거나 도망쳐야 되는 어떤 위험 상황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이 소화기관의 기능을 끄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화기관에서 올라오는 이런 감정,
어떤 감각들을 점점 더 느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소화관 주변의 신경과 우리 중추신경계, 이 척수와의 신경 연결이 계속 약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직관도 어떻게 보면 이 감정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직관도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고, 우리 욕망이라는 것도 우리 안에서 나오는 거죠. 이 욕망이라는 것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피하고 싶은 감정이 생긴다 그랬죠. 그 피하고 싶은 감정 중에 결핍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들었다 이러면은 어떤 재정적 결핍을 가지고 살게 되겠죠. 그리고 우린 그 결핍을 인정하고 싶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결핍에 대한 감정을 억누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그 결핍은 절대 느끼지 않을 거야. 더 이상 난 그 상황을 이겨낼 거야. 이런 식으로 어떤 욕망이 우리 생각 속에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욕망이라는 것도 결핍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의 어떤 결핍에 의해서 미래를 위한 욕망이 생기는 거고, 우리는 이 현재에서 이 과정에 집중하면서 충실히 나아갈 때 우리는 과거의 결핍에 의해서 생긴 미래의 욕망에 가까워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결핍을 허용하지 않고 이 욕망만 계속 쫓게 되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이 생각으로서 계속 욕망만 하게 됩니다. 이 신경계 안에서 이 느껴지는 이 감정을 다시 느껴주진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신경계는 계속 꺼진 상태로 계속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신경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감정을 느끼게 되고, 같은 감정을 느끼게 되면 같은 생각을 하게 되고 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의 이 감정이란 것 자체가 우리의 몸의 주파수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경 패턴을 다시 균형 상태로 돌려야 합니다. 이 그림처럼 이렇게 점점 더 뇌와 연결된 척수, 그리고 척수에서 연결된 신경계, 그리고 신경계와 연결된 장기와 근육들의 신경소통이 다시 균형을 찾고 더 잘 소통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만들기 위해선 반드시 명상이 필요한 겁니다. 그냥 계속 생각만 해서는 이 생각 층위에서 그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이 나더라도 다시 몸의 의식을 계속 집중해서 이 몸에 있는 감각을 다시 느껴주다 보면은 이 신경 감각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오른손잡이인데 왼손을 사용해서 글을 쓰려고 하면 잘 안 써지잖아요. 우리 신경이 제대로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계속 억눌러왔던 감정, 우리가 억눌러왔던 욕망, 우리가 억눌러왔던 직관, 이런 것도 다 우리 안에서 일어난 것을 우리가 허용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아 왔던 것이기 때문에 신경 간의 연결은 약해져 있고 제대로 소통을 못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이 나더라도 그걸 알아차리고 다시 돌아와서 이 몸의 감각을 느껴주는 이 명상을 하게 되면 이 생각에 쓰던 에너지를 몸의 감각을 느끼는 에너지로 다시 돌려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우리 신경간의 소통을 깨우게 됩니다. 이렇게 점점 신경간의 소통을 깨울수록 우리의 기본 감정이 달라지게 됩니다. 밑에 보이죠? 이건 데이비드 호킨스의 의식의 지도에서 나온 건데, 우리의 주파수, 신경 패턴의 균형에 따라서 우리 주파수가 결정되고 그 주파수에 따라 우리의 감정이 결정된다는 거죠. 물론 이 죄책감 상태에 있다고 해서 죄책감만 느끼고 사는 건 아닐 겁니다. 뭐 다른 순간도 물론 있겠죠. 우리도 행복할 때가 있고 죄책감을 느낄 때도 있고 뭐 사랑을 느낄 때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감정들이 있죠. 그런데 이 주요 감정이 죄책감에 가깝다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런 상태일 때는 이렇게 신경 패턴이 완전히 불균형한 상태가 돼서 왜곡된 방식으로 계속 소통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고 계속 생존을 위한 몸 상태가 되고 생존과 관련된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무기력이나 슬픔, 두려움, 죄책감 같은 감정을 주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욕망, 이거 아까 제가 말한 상태죠. 욕망이라는 것은 물론 중요한 것이지만 디자이어라는 건 이 욕망만을 쫓으면서 이 현재를 느껴주지 않고 계속해서 과거의 결핍에 의해서 이 욕망에 집착하고 있는 상태가 된다면 우리는 이 신경 패턴이 회복되지는 못할 겁니다. 계속 행동만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그를 통해서 힘들어지고 작심삼일로 그치거나 아니면 그 행동을 이어가다가 번아웃을 계속해서 겪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신경 패턴이 균형 상태로 돌아가게 되면 정말 그냥 기본 감정 상태 자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점점 더 회복을 할수록 용기라는 감정이 생기게 되고 좀 더 중립적인 감정,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감정, 난 무조건 이거고 이건 아니고 이런 어떤 사고체계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 중립에 가까워지게 된다면 내가 원래는 이렇게 생각했더라도 이런 사고도 인정할 수 있게 되고 또 그걸 넘어서 이 두 가지 모두가 필요하다는 감각을 느낄 수 있게 되고 그래서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어떤 중립적인 균형된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자발성이라는 것도 생기게 됩니다. 좀 더 자발적으로, 원래는 막 억지로 행동을 해 나가야 됐다면 이런 자발적으로 그냥 감정이 괜찮기 때문에 우리 자발적으로 행동을 해 나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뭐 어떤 컨디션이 좋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고 안 좋을 때는 안 되고 뭐 이렇지만은 이 자발성이 점점 내 기본 감정이 되면 될수록 이 행동이 훨씬 더 쉬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삶이 더 좋은 방향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렇게 점점 더 수용, 이성, 사랑, 기쁨 이런 것들이 나의 주요 감정이 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명상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게 도움을 주는 도구가 됩니다. 뭐 저는 명상만 하면은 모든 게 바뀌고 막 갑자기 세상이 알아서 막 다 바뀌고 뭐 그런 뭐 어떤 요술 램프 같은 그런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내 안의 균형을 통해서 내 안의 직관이나 욕망 이런 것들을 믿을 수 있게 되고 그를 통해서 쉽게 행동할 수 있게 되고 그를 통해서 우리 삶이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어떤 끌어당김의 법칙이나 현실화를 얘기하면서 좀 많은 오해들이 생긴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가장 유명한 시크릿을 봐도 그냥 원하기만 하면 우주가 모든 걸 다 들어준다 뭐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시크릿 다큐멘터리를 봐도 그냥 원하면 이루어진다 뭐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걸 통해서 감정이 바뀌게 되고, 감정이 바뀌면서 행동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행동을 통해서 변하게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생각에 엄청난 힘이 있고, 이것도 물론 사실이지만 그 생각에 엄청난 힘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생각을 현실로 만들 수 있게 이 몸이 움직일 수 있는 이 감정 상태, 이 실천할 수 있는 몸 상태를 만드는 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끌어당김의 법칙이나 현실화나 성공학에서도 명상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하고 명상이 주된 내용으로 다뤄지고 있는 이유가 되는 거죠. 이렇게 저희 수강생의 사례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전 꽤 이른 나이부터 저만의 사업을 시작했고, 잘 될 때도 있었지만 어느 순간 정체되고 번아웃에 번아웃을 거듭하며 저의 멘탈도 많이 무너져 있던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 명상 코스를 하면서 얼마나 제가 제 자신을 밀어붙이고 있었는지, 그리고 지쳐서 하기 싫었던 것 뿐인데 그걸 제 한계라고 생각하고 계속 무력에 빠져 있었는지, 정말 쌤 말 그대로 감각으로 제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예전에는 주변에서 그렇게 해보라던 인스타나 유튜브 같은 것도 그건 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시도해보지도 않았는데, 어느 순간 쌤 말대로 기분이 달라지니 괜히 정말 용기가 생기고 자발성이 생기고, 저도 SNS를 통해서 제 사업을 다시 끌어올리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또 이 말도 좋네요. 정말 쌤 말대로 행동이 바뀌어야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라 제 감정, 제 아이덴티티 자체가 명상을 통해서 바뀌게 되니 세상을 다른 태도, 관점으로 볼 수 있었고, 행동은 알아서 나오고 삶이 바뀌는 건 말 그대로 그에 대한 결과일 뿐이라는 걸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명상을 통해서 이 감정이 바뀌기 시작하면 행동은 알아서 바뀌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물론 뭐 이 시기는 각자 다 다를 겁니다. 이 명상 12주 코스를 한다고 해서 바로 행동이 변화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정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과정을 통해서든 어떻게 해서든 이 명상을 계속 꾸준히 할 수 있는 이 버릇을 잘 들여놓을 수 있다면, 이 옳은 방식으로 제대로 꾸준히만 한다면 누구나 어느 순간에는 어떤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내 안에 있는 이 잠재성을 끌어올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원래는 계속 외면해 왔는데 허용했으니까 그게 당연히 결과로 나와야 되겠죠. 우리가 계속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결과가 나오는 것처럼, 된다고 생각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행동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늦지 않은 나이에 명상이라는 것을 알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명상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 명상을 하지 않으면 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사실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원래 이 정체성, 이 신경 패턴이 그대로니까, 나는 이거니까 여기서 막 바뀌려고 해도 그냥 여기서 나오는 생각이기 때문에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는 거죠. 이 말에도 참 공감이 되고, 또 다른 사례를 한번 볼까요? 네, 이분도 정말 열심히 해주셨고 항상 좋은 질문 많이 해주시고 열심히 하셨다는 게 많이 느껴졌습니다. 이분은 어떤 시험을 앞두시고 불안한 마음이 많고, 또 주변의 어떤 기대나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또 그 전에 또 시험에서 떨어졌던 경험 때문에 트라우마 같은 것도 있으시고, 이래서 마음을 좀 가다듬고자 명상을 시작하신 분인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제가 시험 준비하고 면접 준비하는데 이 강의가 정말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전 그냥 너무 힘든 저의 마음을 달래고 싶을 뿐이었는데 인생에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됐고 또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사람은 행동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감정으로 바꾸는 거라는 걸, 감정이 달라져야 제 할 일도 잘 진행된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정말 좋습니다. 근데 사실 뭐 이런 과정도 이 두 분 다 정말 매일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명상은 뭐 이론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직접 실천하셔야 된다. 운동처럼 뭐 그냥 운동 이론만 배운다고 몸이 달라지는 게 아니듯이 명상도 직접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천하면서 궁금증이 생길 때마다 항상 질문을 해주셨어요. 지금 이렇게 여길 봐도 쌤한테 질문하고 대화하면서 위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가끔은 너무 힘들어서 좀 징징댔던 것 같아 다음날 되면 민망하고 쌤한테 죄송한 생각도 들었는데, 그럴 때도 항상 좋은 답변 주셔서 정말 많이 감사했습니다. 정말 저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감정을 허용한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감정을 들여다보고 그를 통해서 억눌렀던 감정이 느껴지고 그걸 가만히 앉아서 허용한다는 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건 뭐 제가 해드리는 게 아니고 직접 하셔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쉽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서 직접 하신 거기 때문에 그때 힘든 거 저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전혀 징징댄다고 느끼지 않았고, 그렇게 질문을 해주셔서 저는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뭐 저희 다 같은 과정에 있는 거잖아요. 정말 세상 살면서 나름대로 여러 풍파를 겪고 우리 진짜 이제 내 안에 이 내면을 바꿔보고자, 이 나를 허용하고 근본부터 변해보고자 이 명상을 시작했다는 점에서는 뭐 누가 언제 시작했든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다 같은 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안의 감정을 허용하기로 하고 이렇게 앉아서 직접 나의 감정을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결정하고 이렇게 직접 실천하고 계시니까 우린 다 같은 페이지에 있는 거고, 그렇게 서로가 서로한테 배울 수 있는 점이 있고 또 느낄 수 있는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여전히 현대적인 기준에서 말하자면 아주 바쁜 상태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있고 좀 더 저답게 살기 위해서 제가 해야 될 것들을 하다 보니까 뭐 나름대로 바쁘게 살아가고 있긴 하지만,
예전처럼 쫓기면서 살아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쉴 때도 뭔가 좀 불안하고 그냥 쉬는 것 자체에 막 죄책감을 느끼고 그랬었는데 뭐 지금은 쉴 때는 온전히 이 현재에서 온전히 쉬고 또 일할 때는 그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일을 하기 전에 저는 완전 오늘 정말 미친 듯이 몰입해서 정말 끝장낸다, 좀 오늘 정말 제대로 한다, 이런 어떤 그냥 다짐을 항상 하는 성격이었는데 그런 것들은 없어지기 시작했고 지금은 그냥 이 현재에 머물며 제 앞에 있는 일들을 그냥 편하게 하는 게 말 그대로 최선이고 그 방식에 점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어떤 마음을 먹으면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뭐 최선이라는 게 생각해보면 뭐 이렇게 막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더 빨리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뭐 조금은 더 빨리 할 수 있겠죠. 근데 더 지치게 되고 힘들 겁니다. 근데 그냥 흘러가는 대로 이 현재를 즐기면서 이 과정을 즐기면서 할 수 있다면 그냥 내 앞에 있는 일들을 그냥 꾸준히 해나갈 수 있게 되고 그게 말 그대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느끼게 된 거죠. 저는 예전에 어떤 특정 액수의 어떤 그 금액적인 그런 어떤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항상 그 목표 때문에 항상 좀 고통스러웠고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전 여전히 그런 어떤 금액적인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향해 가고 있음에도 이 태도가 완전히 좀 달라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명상할 때 이렇게 욕심을 내려놔야 된다, 그냥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저도 어떤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는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현대 사회에서 살면서 우리가 어떤 산에 들어가서 정말 그냥 수행자의 마음으로 살 수 있다면 뭐 그렇게 해도 좋겠죠. 이 사회와 떨어져서 이 세속과 떨어져서 살 수 있다면 정말 그런 상황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사회 일원으로서 살아가는 이상 우리가 어느 정도 이 자유와 평온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런 금액적인 목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없다면 우리는 계속 자유로울 수 없겠죠. 그런 것이 없다면 우리는 계속 또 자유와 멀어지게 되고 좀 더 내 자신과 멀어지게 될 겁니다. 욕망은 이 결핍에서 태어난 하나의 지표일 뿐입니다. 이 결핍이 없다면 욕망이 없다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미 10억이 있다면 10억을 간절히 원하진 않을 겁니다. 간절히 원할 수가 없겠죠. 아예 뭐 100억을 원하면 몰라도. 그러니까 이미 있는 것은 욕망할 수 없는 거죠. 결핍이 있기 때문에 욕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결핍에서 생긴 욕망은 그 자체로 하나의 신호이자 방향이 됩니다. 그 과거에 생긴 결핍과 그 미래가 될 수 있는 그 욕망, 그 사이에서 이 현재의 내가 이 과정을 즐기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틀린 것이 아니죠. 그걸 억지로 이루려고 할 때, 그 욕망에 집착하게 될 때 그 욕망은 방향을 잃고 무거운 짐이 되는 겁니다. 저는 옛날에는 그 욕망을 꼭 이뤄야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욕망은 좋지 않은 것이라는 무의식적인 저항도 함께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욕망은 이 내 안의 감정을 허용하고 이 감정을 충분히 느껴줄 때 자연스럽게 현실에 가까워지게 된다고 느끼게 된 거죠. 예전에는 그 목표가 망상처럼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 목표가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서 불안하고 또 그 불안이 결국 하루하루를 지옥처럼 만들었던 거죠. 하지만 이제야 이 좀 옳은 트랙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미 그 목표가 일어난 것처럼 마음이 많이 평온해진 것 같아요. 왜냐면 어쨌든 오늘도 저는 그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뭐 투자를 한다고 하면 뭐 내리는 게 불안하고 오르면 또 좋아하고 뭐 이랬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워렌 버핏처럼 정말 뭐 엄청난 투자가라서 최선의 선택만을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저는 뭐 워렌 버핏이 아니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 나라는 사람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고 그것으로 판단을 하고 또 움직여 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특정 방법을 고수해 보다가 뭐가 잘못이 생겨나면 또 고쳐 나가고 또 어떤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 하면은 내 것과 비교해 보면서 나 이런 것들이 좀 잘못됐구나 뭐 바꿀 수 있고 그렇게 해서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뭐 이것보다 더 할 수 있는 게 사실 없죠. 더 좋은 방법이 많이 있겠죠. 또 똑똑하신 분들이 더 좋은 방법으로 많이들 하고 계시겠지만 저는 저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뭐 그것에 대한 후회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뭐 예전 같았으면 뭐 이 종목이 좋대, 뭐 요즘 요게 좀 떴대 이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막 흔들리고 저도 막 뭔가 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에 휘둘렸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는 저 안의 중심, 이 균형이 생겼고 안정이 생겼고 그 중심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특정 방법을 적용했는데 뭐 틀려도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안 좋은 결과를 냈다고 해도 물론 뭐 순간적으로는 반응할 수 있겠죠. 예전에는 정말 그것 때문에 무너졌을 거라면 지금은 그냥 순간적으로 반응했다가 다시 그냥 그 감정을 오히려 내가 아직 포용 못한 감정이 있구나 느껴줄 수 있는 기회로 느끼고 또 그 감정을 느껴주고 다시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틀렸다 해도 어쨌든 저는 이 지금에 나갈 수 있는 최선의 판단을 했고 그 결과가 제 생각과는 다르게 나와도 결국엔 여기서 나타난 문제를 통해서 저는 또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또 이걸 바꿔나가는 방법 말고 사실 뭐 제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죠. 이 명상을 통해서 생긴 저의 균형이 이 모든 것들의 균형을 만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뭐 아직 감정에 휘둘릴 때도 있고 기분이 안 좋을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조차 결국에는 기회로 여기고 아직 허용 못한 감정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감정이 생길 상황이 벌어지는구나 하고 또 그 감정을 그대로 느껴줄 수 있고
또 정말 진짜 그렇게 느껴주다 보면 그 감정이 더 이상 이제 저를 방해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저는 목표에 어떤 집착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목표라는 것이 허상처럼 멀게 느껴지지 않고 이미 일어난 일처럼 평온하게 느껴집니다. 뭐 그냥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네, 그리고 이 정도 수익률이면 이쯤에는 뭐 여기는 도달하겠네, 뭐 이런 계산들이 잡히니까 그냥 뭐 예전처럼 돈에도 집착하지 않고 그냥 어차피 들어갈 건 들어가고 이렇게 투자할 건 투자하고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좀 더 이 제 앞에 일들에 집중할 수 있고 그 과정을 즐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명상이라는 게 정말 모두에게 정말 좋은 것이고 정말 모두가 명상을 해야 된다고 정말 생각합니다. 하지만 뭐 그건 쉽지 않겠죠. 이 명상이 사실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명상을 절대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긴 합니다, 사실. 왜냐면 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계속 스트레스가 많아질수록 우리는 계속 분석적인 사고에 얽매이게 되기 때문에 이 분석적인 사고를 할 때는 이 명상이라는 것이 좀 와닿지 않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일단 그런 분석적인 사고에서도 좀 설명이 가능하도록 과학적이고 좀 더 보편적이고 좀 더 쉽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리한 게 12주 최고로 나아가는 명상 강의고, 이 명상이라는 과정을 정말 올바른 방식으로 그리고 아주 효과적인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냥 명상을 하면 대부분이 너무 하기 힘들어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호흡법들로 먼저 시작을 해서 이 내몸을 먼저 느껴준 다음에 명상을 할 수 있도록 항상 가이드를 짜놓고, 이 애매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명상이 내면에서 일어나는 작용이기 때문에 이 내부 감각을 사용하는 일이기 때문에 좀 추상적으로 느껴집니다. 우리가 운동은 이렇게 뭐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런 게 좀 더 눈에 드러나니까 좀 더 설명하기 쉽지만, 이 명상이라는 것은 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좀 이 내면에 있는 작용이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최대한 쉽게 과학적으로 그리고 최대한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고, 그럼에도 또 각자가 느끼는 방식이 다 다르고 이 감정을 허용할 수 있는 이 범위 자체도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1:1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고 있고, 질문을 하시면 제가 최대한 정말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립니다. 수업 후기를 봐도 이 질문하고 답변할 수 있는 이 과정을 굉장히 큰 장점으로 뽑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실천을 잘 해주신다면 분명히 큰 효과를 보실 수밖에 없게 제가 이 명상 코스를 짰기 때문에 이 명상이라는 걸 해봐야겠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이 코스를 통해서 명상을 시작해 보시거나, 아니면 지금까지 뭐 계속 해왔는데 애매하게 만들어졌다거나 아니면 이론적으로만 빠지셨다든지 뭐 어쨌든 이 강의를 통해서 실천을 잘 해주시면 분명히 이 명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분명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오른손잡이가 왼손으로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연습을 해야 되듯이 명상도 잘하기 위해서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명상도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이 신경 연결이 끊겨진, 우리 감정을 무시하고 욕망을 무시하고 직관을 무시하면서 그와 관련된 신경계, 장기와의 신경 연결이 약해지면서 우리가 그것을 잘 허용하지 못하고 제대로 소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내려놓고 이 몸을 느껴주는 명상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그렇게 느껴주다 보면 정말 감정이 허용되는 게 정말 뭐 어떤 방식으로도 느껴지게 되고, 그것이 정말로 나의 이 근본, 이 감정 자체를 달라지게 만들고, 그 의미는 우리의 주파수가 바뀐다는 의미고, 그를 통해서 우리는 생각과 행동이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새로 준비하고 있는 Move and Melt 명상, 이 움직임을 함께 하면서 하는 명상 강의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 강의를 신청하시는 분들에게는 그 강의를 좀 간보기 할 수 있는 그런 이론 강의와 가이드를 3주차가 끝나고 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명상 가이드도 제공 드릴 거니까 이 명상이라는 걸 이번 기회에 잘 배워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명상이라는 거 제가 항상 말하지만 한번 배워놓으면 계속 쓸 수 있습니다. 그냥 삶에 배게 됩니다. 그냥 명상은 이 앉아있을 때만 뭐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앉아서 연습했던 이 명상들이 우리 현실에서 계속 사용되게 됩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명상하면 기본 감정이 바뀌기 때문에 이 근본적인 이 인생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것도 맞지만, 뭐 예를 들어 특정 상황, 뭐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도 원래는 그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 그대로 스트레스 받고 화내고 이랬다면 이젠 그 감정과 나를 동일시하지 않을 수 있게 되면서 그 감정에 덜 반응할 수 있게 되고 대응할 수 있게 되고, 뭔가에 집중을 할 때도 이 집중력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게 될 겁니다. 이 명상이라는 것 자체가 계속 생각이 나도 다시 내 의식을 내 몸으로 돌리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내 자신에게 의식을 돌리는 연습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도 계속 뭔가 다른 거에 의식을 막 뺏기게 되죠. 근데 명상을 계속 하다 보면 이 계속 의식이 뺏기면서 해야 될 일에 집중 못하는 이 우리 무의식 상태를 더 한 곳에 이 의식을 쉽게 집중하고 몰입할 수 있게 해주는데 또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명상이 이게 좋겠다고 느끼시고 지금까지 명상을 통해서 큰 효과를 못 보셨다면 그냥 이 강의 그냥 제가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정말 저는 제 가족들도 다 이걸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정말 열심히 준비한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자신이 있으니까, 합리적인 가격으로 명상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밑에 고정 댓글을 클릭하셔서 강의 들으시면서 같이 이 명상의 여정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 2, 3, 4차 모두 다 일주일 안에 마감이 됐었기 때문에 명상을 제대로 해보겠다고 다짐을 하셨다면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의 영상 굉장히 긴 것 같은데,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봐주셨으면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